네,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한국과 관련되어 미국 그리고 중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의외로 이 부분이 한국에서 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국가 미래의 운명이,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국제 경제학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충근 박사님 정도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부터 시작해야죠. 왜냐면 중국은 인접국가입니다. 미국과에 비해서. 미국이 미국 영토 괌이 한국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제 본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거리 차이가. 그래서 중국을 인접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 전쟁 혹은 무력 분쟁 90%는 인접한 국가끼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원교 근공이라는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하고는 적대시가 불가피하고 그러니 먼 나라와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한국과 중국은 엄청 오랫동안 영토 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정도전이 이방원과의 정쟁에서 패배해서 살해된 이후에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독도 분쟁과 비교하면 훨씬 오랜 기간, 훨씬 많은 피를 흘린 역사입니다. 독도 분쟁이 다만 최근일 뿐이에요.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 뚜렷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택동이 장개석과의 내란에서 승리하는데, 정확히는 내란에서 승리하는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그 모택동이 국공 내전에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네, 위기에 봉착해서 이제 절대절명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원이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니까 배은망덕하게도 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우격다짐으로 처형합니다. 이게 화근을 없애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림 웨일즈라는 미국의 여류 언론인 아리랑이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김산이라고 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던 공산주의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 일대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왼쪽이 김산이고 오른쪽이 님 웨일스예요. 거의 님 웨일스는 그래가지고 김산의 처형 사유가 뭐냐면 님 웨일스하고 너무 가깝게 지냈어요.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했으니까 이 미국 첩자가 분명하다고 처형한 겁니다. 그런데 림 웨일즈는 당시에 에드가 스노우라는 미국인 좌파 언론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에드가 스노우는 여기서 보다시피 모택동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을 대서방 선전 요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 모택동을 갖다 엄청난 인물로 묘사를 했죠. 거기서 그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지금까지 기리고 있냐면 중국 공산혁명의 4대 영웅 중에 하나로 기리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드가 스노우예요. 오른쪽이 모택동이고요. 4대 영웅이 모택동, 주울레, 그리고 에드가 스노우하고 캐나다인 종군 의사인 노만 베순이에요. 4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님 웨일즈는 당시에 아무런 조사도 안 받았어요. 중국 공산당 측으로 아무런 조사도 안 받았어요. 님 웨일즈가 미국 첩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님 웨일즈를 조사하고 그 님 웨일즈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사는 처벌받고 님 웨일즈는 처벌 안 받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조사도 받지 않고 김사만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죽이려고 구실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주에 있던 만주 지역을 갖다 연고지로 하고 있던 만주 연해주 지역을 연고지로 하고 있던 그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갖다 대거 처형했어요. 이 사람들 살아있으면 나중에 그 영토를 중국이 차지하는데 장애가 생길 거라고 하는 모택동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거 아니면 왜 이렇게 죽이겠어요? 이게 국공내전이 끝난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게 뭐 1949년 뭐 홍군이 그 국민당군을 갖다 완전히 뭐 본토에서 몰아낸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의 이야기예요. 자, 현재 중국의 군과 민은 한국 영해와 영공을 엄청나게 자주 침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한통 속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상황은 이미 20년 이상 진행 중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많은 해경들이 부상 사망하고 한국 측 해경 부상 사망하고 중국 측 어부도 한 명 한국 공권력에게 무리하게 저항하다 사망한 적이 있어요. 즉 유혈 영토 분쟁은 이미 다시 시작된 상황이라고 봐야 타당합니다. 자, 군관민 합동으로 한국의 영해, 영공 침범의 일상화란 측면에서 중국에 필적할 나라가 현재 없어요. 뭐 한국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남중국해도 뭐 중국자 이름 들어갔다고 중국 영해래요. 국제법상 위치가 중국의 영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영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중국의 이런 행태가 이러니까 베트남은 미국과 10년 이상의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까지 맺어서 중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바마 시절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베트남을 방문해가지고 베트남 해안 경비대에 배를 갖다 경비정을 갖다 그 무상으로 공급하고 압수하는 장면입니다. 베트남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10년간 적이었지만 중국은 1000년간 적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구조상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한국과 윈윈할 가능성보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필적 고의로라도 자국의 경제 발전 위해 한국의 경제 몰락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게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중국은
윈윈을 할 의사도 없고 윈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결국은 한국을 희생시켜서 중국의 산업을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많은 중간재를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수출 품목 중 80% 정도가 중간재들이고 그 중에 전자 관련 부품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내륙 지역 경제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해안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경제 성장 정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해외와의 수출입에 있어서 내륙 지역은 물류적으로 해안 지역보다 현저히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내륙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은 외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고요. 중국에서 소비하는 내수 물품 아니면은 중간재를 만드는 것. 중간재, 특히 중국 내륙 지역에서 원료를 갖다 조달받아 가지고 제조할 수 있는 중간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반도체의 원료가 실리콘이죠. 네, 실리콘하고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중간재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국 내륙에서 원료를 갖다 채취해 가지고 조달할 수가 있으면 그 외국에서 중간재가 들어와서 내륙까지 온다고 해도 그만큼 상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중국 내륙에서 지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류 비용적인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뺏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을 고액의 연봉을 스카우트해가고 기업 기밀들을 빼내려고 사력을 다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중국과 한국이 국제무역에서 경쟁하는 품목이 증가 추세입니다. 2017년 11월 26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제 품목이 지난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발간한 한중 간 경쟁 품목의 수출거래 구조 변화와 시사점에서 같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경합거래 건수가 2005년 2만 6천 건에서 2015년 5만 5,300건으로 2배가량 뛰었다고 발표했다. 지속가능 수출거래는 분석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수출이 이전부터 쭉 중단 없이 이루어진 거래를 의미한다. 분석기간은 해당 시점 이전 10년간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특정 국가의 어떤 종류의 상품을 수출하는데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경우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뭐 이학 기사는 뭐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한중 수출 경쟁 관계가 가장 치열해졌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EU 지역, 그 미국 지역은 그래도 가장 좀 덜한 지역이다. 네, 이 경합 관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한이 주도적 통일이 되면 이거는 중국몽이 아니라 악몽이 되는 거예요. 중국 내륙 지역의 경제 발전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의미합니다. 북한 지역은 중국 내륙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물류적으로 더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도 더 저렴합니다. 물론 뭐 숙련도라 문제라고 있는데 중국 내륙의 저기 사람들의 숙련도하고 북한 숙련도하고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네. 중국의 해안 지역이면 몰라도 그렇죠. 다만 북한이 주도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갖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게 남북한 산업적 시너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기겠어요? 이게 사실 시스템이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주도가 돼서 통일이 된다고 하는 건 산업 자체를 정치가 주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동독골 나는 거예요. 한국이 시장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나온 거지. 그게 사회주의 질서로 들어가면 자동차 잘 나와도 동독의 트라반트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고물차죠, 고물차. 고물차의 대명사 트라반트. 그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하고 북한이 주도로 통일하는 게 이 두 가지 상황이 남한 주도로 통일되는 상황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2부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